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2년 우리 제1차 일반경찰 해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행히 우리 조금 우려보다는 덜 어렵게 이제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제 체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전체적 총평은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형법 문제 27개,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 12개,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통합 문제를 냈더라고요. 원래 통합 안 내기로 했는데. 이거 많이 내면 제가 제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에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시험이 대부분 판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판례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강론 14개는 전부 판례였는데, 이제 총론 같은 경우에는요, 판례가 순수 판례는 5개고, 판례 이론, 이게 이제 하나, 그 다음에 판례 이론 조문 2개, 판례 조문 3개, 그 다음에 순수 이론 2개,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 이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배치시켰다. 그리고 의외로 형사소송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형사소송이 우리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수사준칙을 막 이것저것 좀 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최신 판례들을 좀 많이 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가 12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만 낼 줄 알았더니 빡세긴 하더라고요. 아주 좀 정리를 해야 될 내용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죄형법정주의 옳지 않은 거 기억.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건 너무 강조했죠. 우리 명확성의 원칙은 최대한이 좋죠. 하지만 최소한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유체석 금지 원칙 쭉 나가는데, 하여튼 구성요건, 가벌성, 그런 거 관련된 건 전부 적용돼요. 그래서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행정법규 위반을 하면 형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운전 이런 것들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형벌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하게 되면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데도 당연히 유체석 금지 원칙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규가 결국 형벌법규의 내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틀린 사람은 안 돼요. 양형기준, 이거는 법률이 아닙니다. 대외적 구성력 있는 법률도 아니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신 판례였어요. 작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나온 판례인데,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차고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횡령죄 재물보관자, 그 다음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명문 규정도 없이. 그래서 최신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미음 관련해서 특수상해죄 신설. 자, 우리가 이제 그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예전엔 그냥 이제 상해죄 또는 이제 존속상해 이런 식이 이제 따라갔거든.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특수상해가 생기는 바람에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적용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 중죄 반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이 기억, 디귿, 리을 세 가지. 그나마 조금 쉽게 풀만했어요. 니은이 약간 애매했을 것 같고 좀 못 봤던 지문일 수도 있어서요. 그다음 2번입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 적절한 것은, 자, 국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래요. 여러분, 선택형이 있을 때 뭘 기준으로 가요? 중한형을 기준으로 가요. 그럼 징역형이 중한데 신법은 5년 이하고 국법은 3년 이하. 누가 더 세? 신법이 더 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벌금형이 병과됐다는 점에서 경하게 변경된 거 아닙니다. 선택형이 있을 때는 중한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법적견의 변경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이념 변경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청.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관계 변경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1조 이항이 적용되지 않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그래요. 여기 이제 형사소송을 조금 응용해서 낸 건데, 예전 판례예요. 법원 인정하는 범죄 사실이 공소 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했더라도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뭐다? 국법과 신법 중에 행위시법이니까 국법을 적용한 게 원칙입니다. 형의 경중에 변경이 없으면. 그래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국법을 적용했다. 문제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포괄일죄 이제 신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없던 게 신설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럼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신설된 이후부터만 포괄일죄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이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게 이제 부작위범 얘기인데요. 여러분 봐봐요. 가 보면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한 범죄, 진정 부작위범이고, 나 보면 형법 250조 1항 살인죄와 같이 규정 형식으로 봐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하에 범하는 범죄. 이게 뭐예요? 부진정 부작위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인데 가나 구별에 있어서 자, 형식설은 뭐다? 조문의 형식이죠. 조문이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게 진정 부작위범,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이 부진정 부작위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3조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116조 다중 불해산죄 조문 자체가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유기죄 이거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나지. 유기죄에서 보호문은 법률상 계약서만 들어가죠. 하지만 나의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는 법률 계약 조리 선행이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나가 더 넓어요. 그래서 나에서의 보호문은 유기죄의 보호문보다 넓게 된다. 이건 대단히 강조했던 거고요. 그럼 3번 나는 즉 부진정 부작위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서도 가능하다. 여러분 부작위한 과실범 과실의 부작위범 누구 있어요? 나수란 전철수. 옛날에 막 캔맥주도 그 사람.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 그러니까 과실한 부작위, 부작위한 과실범. 아시겠죠? 그래서 캔 몇 잔 먹다가 뻗어버려가지고 전철음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차단막을 안 내렸다고. 그래서 과실의 부작위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나의 요건으로 행위정의 동가치성. 자,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구북의 보행이잖아요.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성립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야. 축소시키는 거. 행위정의 동가치성을 못 갖췄다. 또는 보증인지가 없다. 절대 부작위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의 확장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억제하는, 그래서 축소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각할 만한 거였고, 그 다음에 4번 고의 옳지 않은 거. 이건 뭐 풀만했죠.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법규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실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이거 제가 센 놈 세 개, 약한 놈 세 개 방화죄에서 그래서 약한 놈 세 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다보다 공공이익 발생이 조문에 써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고 고의의 인세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일반 물건 방화는 자기 소유건, 타인 소유건, 공공이익 발생이 고의의 인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것도 강조했잖아. 단순 공직방과 위계 공직방 비교했잖아요. 단순 공직방은 방해 의사도 필요 없고 방해 결과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위계 공직방은 방해 의사도 필요하고 방해 결과도 필요하다고. 그건 했잖아요. 지금 단순 공직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틀렸고 그 다음에 방조범 이중의 고의를 필요합니다. 근데 자 일단 정범이 정하는 범죄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그럴 것도 아니고 정범이 누구인지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확정적으로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누군가 정범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돼요. 알겠죠? 정범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데 내가 그것을 도와준다라는 이중의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뭐 인식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아가 정범이 누군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다 틀렸습니다. 앞뒤가. 그 다음에 미음. 여러분 친족상들에는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잖아. 우리 고의행 대상은 오직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그래서 친족상들에는 뭐예요? 우리 처벌조건. 그래서 범죄 성립요건도 아니고 소추조건도 아니고 처벌조건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고의행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건. 5번. 자, 이게 이제 우리 구체적 우리 구성요건적 착오인데 나름 좀 머리 쓴 거. 이게 이제 케이스에서 뭐 변호사 시험이건 각종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가 누구에게? 교사자에게 어떤 착오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는 어떤 견해가 하더라도 다 이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되죠. 근데 이제 방법의 착오일 때는 당연히 이제 견해 대립이 있게 됩니다. 구체적 밥설이 좀 달리 가죠. 자, 일단 봐봐요. 갑이 을한테 A 살해라고 교사했는데 을이 A라고 생각되는 사람 골목길에 들어서 보고 쐈는데 알고 보니 A와 꼭 닮은 동생 B였던 거죠. 알겠죠? 이게 객체 착오죠. 객체 착오. 자, 1번. 을의 착오를 객체 착오로 보고 구체적 밥설에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자, 여기는 어떤 견해가 하더라도 발생 사실인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인 비서가 땡. 그 다음에 2번. 만일 을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쐈는데 빗나갔대. 이건 방법의 착오로 바꿨네. A를 향해서 A인 줄 알고 쐈는데 그쵸? A가 온 것을 보고 쐈는데 빗나가서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전거 일부가 손괴됐대. 자, 이거를 뭘로 풀었어요?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없이 나오면 다툼인 경우 판례감이니까 법정적 부합설을 풀으라는 거거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빗나가서 그렇죠? 이게 법정적 부합설을 푸는 건데 어차피 추상적 사실의 착오기 때문에 구체적이나 법정적이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경인데 자 이게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C에 대한 과실손괴 상상적 경합인데 과실손괴 처벌에 안 해. 그래서 그냥 A에 대한 살인 미수로만 처벌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자 이에 기반을 둔 갑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봤대요. 갑도 객체의 착오면 그냥 어떻게 돼요? 발생사실 기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야. 그냥 C에 대한 살인 기수에 대한 교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착오로 보게 된다면. 하지만 4번 이게 이제 다수설이에요.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갑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봅니다. 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객체의 착오건 방법의 착오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 사실인 C에 대한 살인 기수 교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나름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차고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은 했었었고. 자, 그다음 6번. 우리가 우연방위 사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연 긴급 피난인데 자, 우리가 이 동네를 보면 이게 이제 우연 긴급 피난인데요.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지금 존재했잖아요. 근데 피난 의사가 없었어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열받아갖고 다툼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 때 열받아가지고 이제 안 갚으면 유리창을 깼는데 그때 막 빚독 쪽에 시달리다 자살하려고 연탄불을 피우고 있어 중독돼서 죽을랑말랑하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우연 긴급 피난입니다. 우연 긴급 피난.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과방가치는 어떻게 돼요?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 있었을 때 당연히 객관적 정당한 상황 때문에 얘가 깨지죠? 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견해 드립이 있죠. 견해 드립이 있게 되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첫 번째 무죄설 또는 위법성 조각설, 무죄설, 위법성 조각설. 어떤 견해예요? 결과방가치 이론론. 불법은 결과방가치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견해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견해가 기수범설. 기수범설. 이게 이제 행위방가치 이론론. 불법은 행위방가치밖에 없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행위방가치 이론론. 현재 다수설은 이제 불능미수범설이죠. 불능미수범설. 원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불능미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에요. 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거 이제 예전에 써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무죄설에 놓은 거 위법성은 결과방가치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무죄라는 견해 적절하지 않은 거 찾게요. 1번 범죄 성립에 있어 결과방가치만을 고려한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맞고요. 2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 가능성으로만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 정당화 상황 얘는 뭐 위법성을 조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경하는 정도래요. 유죄는 맞는데 감경하는 정도래요. 당연히 얘가 아니죠. 알겠죠? 답 2번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기수범설 이쪽에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객관적 정당화 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그렇잖아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어서 무죄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자, 이 견해 무죄설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무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이 그거예요. 주관적 정당화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됐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우연방위 사례도 되게 찍었던 문제입니다. 보시고 구성요건의 착오는 당연히 나올 거였고. 자, 7번 가봅시다. 위법성 조각서에 관한 설명 쭉 나가는데, 자, 이게 뭐다?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서의 일반적 포괄적 정당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행위. 그래서 정당행위 적용돼서 위법성 조각되는 걸 찾아보래요. 이런 것도 여러분 예전 사법시험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의 유형입니다. 이게 좀 많이 베껴왔어요. 변실을. 자, 1번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갑이 그 칼을 빼서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갑이 그 칼을 빼서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혔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당방위도 갈 수도 있고, 이제 현재 따지면 이제 현재 부당한 침해가 끝났기 때문에 정당방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당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벌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정당행위 적용되는 거 찾아요. 자, 2번은 뭐예요? 그냥 특수폭행이잖아. 여기는 어디를 봐도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한다 그래서 차로 웅웅웅 하는데 이게 뭐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도 목 상태가 별로네. 자, 여하튼 그래서 여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3번. 에이, 이건 보험 사기잖아. 피해자 승낙이 피해자 승낙. 갑과 A가 공모,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 피할자를 묻자 얘기 상의가 있는데 피해자 승낙인데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도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1, 2, 3번은 다 위법성이 조각도 안 되는 사례들이네요. 결론적으로. 답 4번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모욕죄에서 이제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에 변명의 방패로 쓰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했던 거 위법성 조각했던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정당행위로 답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8번. 범죄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이거 제가 김현희 사건 칼기 폭파범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강요되는 행위가 되려면 외적 강요해야지 어떤 그 세뇌를 통해서 내적 강요 이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내재적 관념 내지 확신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그 다음 2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해. 자, 우리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처우에 포함도 안 시켜줘 버려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 있는 경우 한해서 책임이 조각.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치 운전을 결행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당연히 원자행이잖아요. 원자행. 그래서 고의 원자행입니다. 고의 원자행. 음주운전 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술까지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 교통사고,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해도, 고의로 지금 이제 음주할 의사를 가졌지만 사고를 낼 의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과실 원자행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술 먹고 사람 쳐야지 했으면 이제 고의 원자행이지만 이제 음주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통사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만 있었기 때문에 과실 원자행이 맞습니다. 답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그죠? 우리가 법률의 차고 지적 인식 능력 기준설인데 당연히 이 사람이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돼야 돼요. 법률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행위자가 어떤 사회 집단에 소속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예비와 미수. 이것도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거.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류에 따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인문 강의하면서부터 강조했었어요. 형법에서 미수라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결과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뭡니까? 그 결과가 발생해버린 미수가 절대 안 된다. 아니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가 발생했어도 인과관계가 없다. 둘 다 미수입니다. 그 다음 니은. 강도 치상죄와 달리 강도 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 상해의 미수 아니에요. 강도 상해의 미수는 강도의 기미수 불문하고 상해가 미수에 그쳤을 때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성. 우리는 예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의 종범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비 종범은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자, 이거 또 얘기해드렸는데 옛날에 링크 걸은 거 저기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 링크 이런 게 이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런 거는 다 인정됐었는데 원래 그 저작권 침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바뀌었다니까. 이제 링크 걸면 저작권 침해 방조가 돼요. 링크 걸어놓으면.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 토렌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돈 내고 하세요. 저 약간 찔리긴 한데 저는 그래도 싼 값에 사긴 삽니다. 자, 여하튼 이런 것도 그 무료 다운로드 받기 이런 거 링크 알려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업로드해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했대. 그럼 이미 기수예요. 미수가 아니라.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다가 아니라 침해 한 개 받습니다. 링크만 걸어도 돼요. 그 다음 미음.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실패한 교사. 그 다음에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효과 없는 교사. 둘 다 교사자는 예비 업무에 준해서 처벌됩니다. 그래서 맞는 게 딱 1번 하나입니다. 미음 하나예요. 미음 하나. 답 1번이 되겠고. 좀 어려웠을 거예요. 10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동시범 옳은 거. 자, 기억.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 발생의 원인 되는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형법 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조가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263조가 19조 동시범의 특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63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만 19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263조는 상해죄, 폭행치상죄, 판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까지 딱 4개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니은 봐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 상해 결과 발생했을 때는 각 미수가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거예요. 각자 기수되는 거예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263조 동시범은 좀 전에 얘기했던 4개 외에는 안 돼요. 강간치상죄는 적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리을 A가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갑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자, 연락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동시범 아니에요. 공동정범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했는데 누가 사망의 원인 되는 게 판명돼 상관없어요. 얘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둘 다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폭행치사죄. 공동정범에 예에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263조 적용 안 되고 그냥 폭행치사죄 공동정범인 거예요. 연락을 해서 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9번, 10번이 약간 어려웠던 게 그 와중에 개수야. 그래서 좀 어려웠던 거죠. 자, 11번 정범, 공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 자, 우리가 주모자는 공모관계 이탈 인정 안 시켜줘요. 기능적 행위지배 제거를 하지 않나. 그리고 인정된 판례가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다른 공모자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는 범행을 저지하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실행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 이른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어쨌든 그 교사행위에서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대요. 이게 그 낙태 사건이잖아. 그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었습니다. 결론은 뒤에요. 그 교사 행위에서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대요. 그럼 교사 맞아요. 그럼 3번 갑이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종속 정도에 관해 제한 종속 형식서를 취하는 경우 공범의 우위성에 따라 갑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는 무슨 소리요. 자,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언행위로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정모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한적 종속 형식상 교사범도 가능해요. 정범 개념 우위성에 따라 뭐부터 판단해요? 간접정모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지배가 되면 일단 간접정모, 안 되면 교사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공범의 우위성이 어디 있어? 정범의 우위성입니다. 공범의 우위성의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정범 개념 우위성에 따라서 간접정부터 판단해보고 안 될 때만 교사범 가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언행위로 인하여 과실범 처벌된 자를 교사방조,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자 교사방조에 처벌한다. 우리 34조입니다. 간접정범 3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고 12번 공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신분관계론의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의 교사 죄를 범하게 할 때 제가 이거 판례 무지하게 강조했잖아요. 모해 목적 있는 자가 모해 목적 없는 자를 위증교사했을 때 또 상습성 있는 자가 상습성 없는 자 도박 방조했을 때 똑같아요. 이때는 공범 종속성에 관한 31조 1항보다 부진정신문이잖아요.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돼 버려요. 그래서 부진정신문법에서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에 가담했을 때는 뭐가 33조 단서가 31조 1항에 우선 적용된다. 이거는 무지하게 강조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2번 교사범이 성립하기에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게 있었잖아요. 일제 드라이버 사주면서 갑이 구속돼서 도망다니려면 돈이 필요할 때는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줬잖아. 을과 병이요. 이미 18차례나 도둑질해 와서 얘한테 장무래비한테 팔았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드라이버 안 사줬어도 또 절도를 했을 거라 상관없다고. 상관없어요. 이게 얘들을 뭐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야. 상습성이 있는 애들 도와줬더라도 시켰더라도 교사가 될 수 있던 그 사례. 그 다음에 3번 종범, 그쵸, 실행행위 중에 방조한 경우 물론 착수 전에 장래 예상하고 도와줬을 때도 어쨌든 실행이 나가면 방조가 될 수 있죠. 근데 뒤에 뭐래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 안 돼요. 정범이 실행에 착수 안 하면 이건 뭐예요? 예비의 종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종범 성립 안 됩니다. 일단 최소 교사 방조는 정범이 실행이 나가야 돼요. 쉽게 답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그쵸.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이용해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부자기로도 가능해요. 보증인지가 있다면. 자, 그 다음 13번 재수 가장 적절한 거 1번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 자, 갈취나 사채했었을 때는 일단 하자에는 의사지만 처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돈 뺐더라도 현금 자동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 안 반해? 안 반해요.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하자 있는 사지만. 그래서 포괄하여 공갈제 일제가 된다 그랬어요. 틀렸어요.
공갈제 별도로 절도죄 구성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 자 우리가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하고 음주운전 어떻게 돼 있어요?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운전 실경. 근데 여기 도중에 뭐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기본 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 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 없어요. 그럼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판례 중에 법정 수치 꼭 이상일 필요 없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래서 사람에 따라 술 잘 못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정신이 없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하더라도 미만이더라도 이해하시겠죠? 위험운전 치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결과적 가중범도 아니고요. 둘은 실경입니다. 실경.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운전은 실경. 틀렸고. 그 다음 3번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 계약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 구성요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둘 다 해당한대요. 둘 다 국가적 법익이잖아. 한 행위가 두 개제에 해당, 같은 법익, 상상적 경합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4번 업무방해 폭행. 너무나 강조했잖아. 업무방해 폭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업무방해는 허위사실포, 위계 위력만 있잖아. 그래서 폭행으로 업무방해하면 상경입니다. 상경. 흡수되는 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상해와 폭행해제. 강론이네. 이제 좀 편안히 가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부터는 다 판례입니다. 자, 1번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 태아 양육, 출산 기능에 치밀한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를 구성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자연분만 5.2kg 된 아이를 아직 분만, 그러니까 진통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진통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자연분만 유도하다가 태아가 죽어버렸던 그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도 아니고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도 아니라 그랬던 그 사건이죠. 자, 그 다음 2번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냐 모두 죽여버린다 폭언. 지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의 발로 찬 갑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폭행죄는 협의의 폭행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해야 돼. 근데 이거 뭐야? 주방 방문 차고 탁구장문 발 차고 이런 거잖아. 절대 폭행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식당의 운영자인 갑.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당겨 열도록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 상해를 입게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이게 음식 배달차 밖으로 이제 출입문 열고 나가던 중이 돼 있잖아. 식당 운영자. 여러분 식당 운영자가 이제 물론 이제 음식을 팔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뭐 식중독 걸리게 했거나 이랬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식당 운영자가 식당 밖에 이제 문 열고 나가다가 사람 다치게 한 거, 이게 그 사람이 식당 관련된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업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조리 중에 자신의 사물은 뭐죠? 일은 음식 만들어 파는 거잖아. 이거와 상관없이 다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업무상 과실이 아닙니다. 나름 이제 머리 쓰긴 썼는데, 근데 이 판례는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찾아보다가 이제 못 찾았는데 어디에서 이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어디 사실관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아직 모르는 판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식당 운영, 뭐랄까요?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사고가 발생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이지만 단순히 이제 출입하다가 다친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출입문 열다가 딴 사람 다치겠어. 이것도 업무상 과실이에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갑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이건 너무 유명한 사례죠. 자, 이제 검사도 봐줬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들내미가 사람도 패고 엄마도 패고 그랬는데 따로 분리했잖아.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야, 사람 믿고 엄마 따로 있냐? 아니다. 그래서 상습, 존속, 폭행, 포괄일죄로 가라고 했던 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 15번 갑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 너무나 유명한 중간간 불능미수 사례죠. 근데 여기서 뭐래요? 장애미수 아니에요. 불능미수. 너무 답이 쉽게 손을 들어줬어요. 이 판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맞추라고 낸 문제네. 그 다음에 2번에서 그쵸, 성적 자기결정, 소극적 그 자기결정권이에요. 소극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을 예언한 게 맞고. 그다음에 3번. 술에 취한 갑이 가늠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A의 소매를 갑자기 잡아 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 미친 거죠. 어쨌든 가늠 목적 약식죄 실행의 착수 인정한 거예요. 폭행 해당한다고 봤던 최신 판례. 그다음 4번. 입찰방해는, 자, 이거 제가 되게 강조했잖아요.
신용훼손이 허위사실유포 위계, 업무방해가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그리고 입찰방해가 위계 위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방 제기했던 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입찰 방해죄는 다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16번입니다. 강화가 추행해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 시각에서 인과하게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성인지 감수성 얘기하잖아요. 성범죄에서는 항상 피해자가 처해있는 독특한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즉 피해자로서 성폭력범죄 일반적 피해자가 보이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섣불리 이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위계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최신 판례 싸운 거고. 그 다음에 2번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데 추행이라는 경우뿐 아니라 그쵸 폭행이 자체가 추행인 경우 이게 이제 뭐 브루스를 추면서 유방을 맞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폭행이 자체가 추행인 사례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안 돼. 필요 없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억압할 필요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특히 우리가 강도죄가 반항 불가능, 강간이 반항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 강제추행은 그냥 곤란할 정도 이 정도면 되게요. 그리고 폭행이 자체가 추행일 때는 힘의 대소강약도 불문. 3번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 강간에서 폭행협박 간음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자주 나왔잖아. 통상은 폭행행위 다음에 간음은 나가는데 간음부터 있고 폭행협박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행된 건 아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구성폭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대상자가 성적 수심,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몰래 촬영당하고 있거나 뭐 추행당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추행이니까. 그래서 객관적 일반인에게 성적 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충분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추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번 명예에 관한 제 OX. 기억 인터넷 댓글에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대요. 이 피해자가 전혀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명예훼손 이런 거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 다음에 니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외적 명예가 보호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지 명예훼손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욕인데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 병진, 그래서 부사장, 몇 살 많은 부사장한테 야 이 병진아 너 병신 여기 있네 뭐 이거 했던 거. 그리고 또 막 관리사무소 소장 나이 많은 사람에서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냐 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것들 있잖아요. 욕설하고 그랬던 거.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소 무례한 표현이지만 모욕죄는 아니라 그랬던 것 사례들. 그 다음에 디귿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며 성립하는 것으로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아니야 여기 다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욕탕에서 막 누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적시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 손톱 깎고 발톱 깎고 막 몸무게 재고 바나나 우유 먹고 그런 거 아무도 못 들었어. 그래도 기수라 그랬어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 리얼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대용하는 그쵸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과거,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제 의견 표현에 대치된 것으로 과거, 현재에 발생한 사실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건 이게 이제 사실 적시가 되는 거죠. 자, 리얼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미음. 요것도 제가 특이한 거라 그랬잖아. 정보통신망의 어떤 명예훼손 막 댓글 제그했잖아. 어떤 놈이 이제 오지연 숲 거지 같아 마음서 막 이런 거 같이 평가요. 이거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해봐.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 근데 여하튼 이런 거에서 막 어떤 저의 명예훼손한 막 댓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시효가 지난 다음에 뒤늦게 인터넷에서 확인했어요. 예. 이미 시효가 진행됐다. 우리 판례는 이 개정이 완료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종료되고 시행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시효가 진행되는 걸 봐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잊혀질 권리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한 계속해서 명예가 훼손되니까 종료가 아닌 걸로 봐야 되지 않냐 했지만 그렇게 안 봤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개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주거침입 적절하지 않은 건. 우리 주거침입 당연히 또 3월 24일 날 전화 판례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도 이제 무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이제 본래 목적을 알았으면 이제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평온이 깨진 게 아니잖아. 이라시아이마세 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범죄 목적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명시적 승낙 없이 뭐 화장실로 몰래 들어갔거나 또 이제 범죄 저지르기 위해서 몰래 들어간 이런 경우 등에서는 여전히 주거침입이 됩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하여튼 간통 목적 주거침입이 또 무죄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평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떤 사실상 평온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무난하게 문 열어줘서 조용히 잘 들어온 그런 거라서 문제가 없던 것들이죠. 올해 결국 나왔어요. 보시면 1번 이건 이제 위오지 얘기예요. 인적 부속 토지라 하더라도 인적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통제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어갈 수 있다. 왔다 갔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위오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거침입죄 객체에 속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바로 이거네. 공동 거주자 중 주거내에 현재 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동주거권자 중 1인의 이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문 열어주고 평온하게 들어왔어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3번.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한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의 관계로 인해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은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된다. 자, 3, 4번이 같은 판례인데 이게 뭐였어요? 어떤 그 남편하고 부인이 조금 이제 다퉜나 봐.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있다가 이제 남편이 잠깐 남편 친정하니까 뭐하네. 하여튼 남편이 자기네 집에 본가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처제가 있는 거예요. 처제가 자기 집에 자기 부인 넣고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언니가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나 해서 이제 남편하고 그다음에 남편 엄마하고 둘이서 이제 결혼 안 열어주니까 이제 문을 이제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해가지고 자 뭐라 그랬어요? 주거침입 아니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갑이 이에 대한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 성립하지 않고 다만 갑이 그 장소에 출입한 게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주거침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엄마랑 같이 했었을 때 같이 이제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판례예요. 이게 나왔더라고요. 자, 19번 절도죄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죠? 그 리스 차량이잖아요. 리스 차량. 자기가 이제 리스 차량 이제 담보로 잡고 다른 데 넘겼다가 리스 회사에서 이제 연락 오니까 반납하려고 찾아갔는데 이미 딴 사람한테 팔았대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만나는 와중에 커피숍 2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밑에 1층에 있어. 뭐가 있어? 보조키가 있어요. 신에게는 12척이 있는 게 아니라 보조키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보조키를 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타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유자인 리스 회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라는 소리 했지만 씨알도 안 맺혔던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주간의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자, 주간에는 주거침입에서 절도하려면 물색행위를 해야 돼. 근데 물색 전이 돼요. 절도 실행에 착수한 거 아니라 절도 미수도 안 되고요. 3번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잖아. 교수 부인 사례. 연사롱. 성년 여자 혼자서 절대 들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캐긴 캤는데 차량에 소렌토 승용차를 옮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전해서 여봉 해서 유천 기획 저기 어디 뒤에 있는데 그 연사롱 너무 예뻐서 캐갈라 그러는데 못 갖고 가겠어요. 해서 이제 남편이 와서 같이 들어서 옮겼잖아요. 자,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걸 어떻게 봐버렸어요? 우리 학설의 다수는 당연히 부피나 무게 등에 비춰서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물건은 실력적 지배 이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에 최소한 실어야 기수라 그랬는데 우리 판례는 교수 부인이라니까.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은 변호사 썼는지 캐넨 때 기수라고 봤어요. 캐넨 때. 그래서 또 강조해. 판례가 막 일부러 완전히 캐내면 캐냈지 완전히 캐내고 덜 캐낸 게 어디 있어. 완전히 캐낸 때 기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틀리게 됐어요. 아직 소유자의 임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에 놓였다 볼 수 없고 운반, 반출한 등의 행위가 있어야 점유를 추적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게 학설의 다수설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 그렇게 안 봐서 캐내면 기수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4번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 등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 우리가 자동차 불법 사용은 왠지 상습절도에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조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절도 등재 흡수에서 일제만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답 3번이었고 그다음 20번 옳지 않은 거 재산죄.
기억,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소비대차 등으로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대물변제약 이게 2014년 8월 8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배임죄가 무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일단 대물변제 예약에서 대물변제 예약한 이 채무자는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고 틀렸고, 그다음에 이 니은 횡령죄 본질이 신인관계 기초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한 게 있음을 비춰볼 때 당연하죠. 위탁 신인관계는 횡령죄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타당해. 그래서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 그러니까 부실법에 반하는 부동산 실명법에 반하는 이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다 마찬가지예요. 형법상 보호 가치는 위탁 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무죄로 바뀐 거야. 그다음에 디귿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 사기는 그렇죠. 첫바따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해놓은 것에 배당 신청을 하든지 알겠죠? 이러면 실행이 착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 소유인지 횡령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형사소송에서도 이런 게 좀 관련돼서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좀 알아두십시오. 누구 소유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타인 소유라는 것만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누구 건지는 정확히 명확히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소장에도 그렇습니다. 공소장에도 꼭 반드시 횡령죄에서 누구의 소유인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 미음, 요게 안 나올 수가 없지. 침해 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 권력작용에 한 재산권 제한을 변해. 그러니까 뻥쳐가지고 조세 부과를 변한 거야. 조세 포탈 범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하나뿐입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 21번 재산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특수절도 규정한 흉기는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가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어야 됩니다. 흉기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랑 좀 구분해야죠. 그 다음 2번. 자, 형법에서 야주절, 야손주절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범죄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경우 주관을 전제로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 구성, 절도죄와 잘 나가다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지. 저도 처음에 할 때 문제 풀다가 왜 답이 없지? 그랬다 다시 봤어요. 상경이라고 써 있더라고. 절도와 주거침입은 실경입니다. 실경. 그 다음 3번도 유명한 사례잖아요. 술집 운영자로부터 술값직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 도주, 술값직을 면해 재단상해 취득. 원심에서 어떻게 갔어요? 이거를 준강도가 상해를 가했다 그래서 중강도 상해로 갔잖아. 강도 상해로 갔잖아. 대법원에서 웃은 거죠. 하면서 재단상 이익이 절도래 하면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상 이익은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강도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중강도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영산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제가 19번의 1번이랑 비교도 해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절도죄에서 리스 차량에서는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가져갔다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불법 영사 부정되지 않지만 횡령죄는 안 그렇다고. 이처럼 횡령죄는 보관자가 자기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처분했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득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였다? 고추 이런 뭐랄까요? 그 어떤 농산물이랄까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폭염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헐값에 갖다 판 거예요. 미리. 괜찮은 거 이런 건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한 거. 비교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딱 이렇게 나왔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22번 재물 재단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그 전자적 이전 등등등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에게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몰수 대상도 돼요. 몰수 추징, 몰수 추징 이것도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 2번 유명한 거죠. 즉 강도죄, 공갈죄에서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어야 되는데 요놈아가 훔쳐간 놈이 쇼핑백 그대로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래서 다시 갖고 왔어요. 공갈이 안 됩니다. 물론 딴 사람 시켜서 갖고 왔더라도 공갈이 안 됐던 사례, 유명한 사례고. 그다음에 3번 강도에서 재단상 이익을 이것도 제가 외웠잖아요. 우리가 카드, 신용카드, 그러니까 그 취객을 상대로 해서 삐끼주점 사례 이런 애들 딱 술 먹고 이제 겨울철에 형님 좋은 데 있습니다 해서 가서 앉았다 일어났더니 깼더니 양주가 깔려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야, 나 돈 못 내. 일단 이제 병을 얻어맞고 이제 뺏겼어. 그래서 카드 이제 200만 원 긁었어요. 자, 이거 바로 나중에 나와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취소시키면 돼요. 무효로 돌리면 돼. 이게 민법적으로 무효거든요, 무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카드값, 이거 뭐 술값 내놔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도는 인정을 해요. 이때 나온 말이 외견상 뒤에 있잖아요. 재난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바로 기수라고 했던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민법적으로는 어떤 뭐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미 외견상 이런 재난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기수가 되는 거예요. 틀렸고. 그다음에 4번 배임죄 손해를 가한 때라면 현실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그렇죠. 실의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대신에 우리 판례가 막연한 위험은 안 되고 구체적 위험으로 좀 한정을 요새 하고 있다. 자, 23번 갑니다. 공공의 신용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우리 부정행사죄는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한 문서, 그렇죠?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문서를 누가 권한 없는 자가 특정 용도 내로 사용하든지 권한이 있는 자라도 권한 밖으로 사용하든지 해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 권한자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을 했는데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했대. 안 되죠. 그러면 권한 없는 자의 특정 용도 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권한 있는 자 용도 외 사용해야 되고. 근데 이건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이라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1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2번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 정범을 통한 위조 문서 행사 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거죠? 위조된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문서인 줄 알고 대신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행사죄, 간접 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인터넷을 통해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에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했어요. 자, 수정 테이프로 지웠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누가 봐도 누가 장난질이요 했는데 복사하면 원래부터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변조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 열람 일시를 가렸는데 이거 제가 얘기했었던 건데 등기에서는요. 언제 시점에서 등기부를 열람인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만 하더라도 여기에 저당 설정이 안 돼 있었거든. 그래서 깨끗한 부동산인 줄 알고 샀는데 내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틀 뒤에 사기로 했는데 오늘 열람을 했을 때는 깨끗했는데 내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당 설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열람 일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부동산 등기부에서. 근데 그거를 가려버렸잖아요. 변조입니다. 내용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변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걸 또 냈어.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이 강제 통용을 가지지 않고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대가 지급수단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조통화 행사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국 통용, 내국 통화도 아니고 내국 유통, 외국 통화도 아니고 외국 통용, 외국 통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에 관한 제 성립이 안 되니까 위조통화 행사죄가 안 되죠. 그럼 무죄로 갔으면 쓰겠는데 우리 판례가 신기하게 이걸 위조 사문 행사 또는 위조 사도 행사죄로는 인정을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예전 판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4번 문서에 관한 죄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 위조만을 처벌하는 뭔 소리야? 거꾸로 썼잖아. 원칙적으로 유형 위조만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 위조를 처벌합니다. 허위진단서 작성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공무원 의사 우리 판례는 누굴 높이 봐? 공무원을 높이 봐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만 허위공서 작성만 인정합니다.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허위공서 작성죄만 성립합니다. 땡. 자, 그 다음 이것도 전압 판례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에는 허위를 집어넣었었는데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에 원래 안 넣었어요. 근데 전압 판례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코미드 그 사건인데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볼까?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에서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이제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공문서는 원래 허위공서 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전자기록 위작에는 허위를 집어넣었었는데 권한 인자의 허위 작성을. 근데 사전자기록은 안 넣었었어요. 왜냐하면 사문서에는 아까도 봤지만 무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압을 통해서 바꿔버렸어요. 집어넣어버립니다. 허위도 권한 인자의 허위 명령 입력 이런 것도 집어넣어버렸어요. 전압 판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제가 되게 강조했던 판례인데 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포괄 임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래서 A회사 대표이사 갑이 B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임을 받았더라도 B회사 명의의 문서는 작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B회사 명의 부분은 의뢰 개별 구체적 위임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성립되겠죠. 물론 이제 A 의뢰 이름까지 쓰면 그렇게 되고 그냥 의뢰 이름이 아니라 B회사 대표
갑 이렇게 썼으면 작용모형이 됐을 건데 어쨌든 위조 될 건데 A회사 명의 부분. 자, A회사 명의 부분은 자기가 대표이사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A회사 명의로. 대신에 이제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전 대표이사를 썼더라도 상관없어요. 전 대표이사가 이 문서의 명의인이 아니에요. 회사가 명의인이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를 누구로 썼는지 상관없어. 현재 작성 권한 있는 갑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기본 또 들으실 필요 있는 분들은 한번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문서죄를 쭉 2개를 내놨네. 자, 25번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민사조정법상 조정 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자, 우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서 공정증서 원본은 사인의 신고에서 그대로 기재될 성질의 것이어야 돼요. 사인이 신고하면 그대로 기재돼야 된다고. 근데 조정조서는 우리가 신고하면 조정관이 그대로 적어주나요? 아니죠. 조정관이 재량에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땡. 이건 옛날부터 유명한 판례. 그 다음 2번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이죠. 자, 우리가 행사의 목적이요. 유가증권이나 문서는 유통에 놓이게 할 목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미나 수표를 신용력을 보일 목적으로 위조했다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통화는 아니에요. 통화는 행사의 목적이 유통에 놓이게 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타인에게 보일 목적,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일 목적 갖고는 행사할 목적이 안 들어갑니다. 통화에서는. 이것도 유명하죠. 그래서 통화위조 성립하지 않은 거 맞고. 그다음에 3번 공문서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직무. 자, 보조공무원이요. 허위공문서를 기한.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작성해서 도장을 찍었대요. 이건 뭐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 네, 맞고. 그다음에 4번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앞에도 나왔는데 여러분 무주물 자기소 일반 물건이에요. 자기소 일반 물건이라서 어쨌든 타인 소유건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일 때는 공공위험 발생해야 기수입니다. 그래서 자기소 일반 물건 방아죄 그렇습니다. 맞고 답 1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형법까지 그냥 다 풀어버릴게요. 2문제 남은 거. 형소 좀 이따 풀게. 자,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자기 자신을 이거 강조했던 거잖아요. 자기 무고 교사는 처벌하는데 자기 무고 공동정모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님. 신고 사실의 일부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허위 부분이 범죄 성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이 아니래요. 단지 신고한 사실, 과장 것에 불과하다. 이럴 땐 무고가 아닙니다. 근데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자체의 성질을 이런 중요 사항이에요. 이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대요. 그런데 이게 허위였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진실이라고 믿었고 자, 이랬을 때는 고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 허위 같은데 하도 아니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는데 진실이랬어. 그냥 막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 리을 무고죄에서 신고는 자발적이한 것이어야 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해 그렇죠? 허위 진술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압해서 막 신고를 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해요. 자발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수사 와중에 막 하다 보니까 그냥 헛소리를 한 거야. 이런 거는 무고가 아닙니다. 그건 주의하시고. 자,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 자, 이거는 고소하게 되면 당연히 참고인으로 가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해요. 이때 뭐라 그랬어요? 자진해서 진술했다고 스스로. 이때는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새로 무고한 거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미음.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허위를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그 후 판례가 변경돼서 처벌되지 않게 됐대요. 우리는 무고죄는 소장 등 냈을 때, 고소장 냈을 때를 기준이에요. 뒤에 가서 범죄가 안 됐냐 어쩌냐 이거는 기수 이유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수입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리을미음. 답 4번. 자, 27번 풀고 쉬겠습니다. 국가기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그렇죠. 범인 도피가 안 나오면 심심하지. 범인 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서의 진술했대요. 여러분 자기 도피는 구성 개당성이 없어요. 그게 결국 허위 자료를 제출하니까 다른 공범을 도피게 했더라도 범인 도피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글에서
범인 도피, 자기 그루에서 증거인멸, 죄 안 돼요. 그것이 다른 공범자 또는 또 다른 제3자 도피해 증거인멸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틀렸어요. 답 1번이네. 그 다음 2번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 제출. 자, 핵심이 뭐예요?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는데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위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사를 했는데도 밝혀내지 못했다. 근데 불충분한 수사에 기했다. 아니에요. 허위가. 위기가 아니죠. 이럴 때. 자, 넘어가고 3번. 사실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이거 제가 증거위조에도 최신 판례 꼭 나올 거라 그랬던 판례인데, 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서 증거위조가 아니래요. 그래서 설령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 징계 사건의 허위죄에 관한 증거로 제출,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조가 새로운 증거의 창조인데, 창설 이런 건데, 일반 문서 위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없던 거 만들어내는 건데, 옛날에는 없던 거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 내용이 진실이건 어쩌건 위조라 그랬는데 바꿔버렸어요, 이번 판례가. 그래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작성 명의 등에 허위가 없고 그러면 위조가 아니라 그랬던 우리 최신 판례 알아두고. 그 다음에 4번. 경찰 공무원이 지명 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해서,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부진정 부작위범이면서 계속범인 직무유기죄와 일정한 자기범 4개. 4개가 뭐였어요? 자기범이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위계공직방, 허위공세학성 동행사. 자, 2개가 있을 때 원칙 자기범만 성립합니다. 예외적으로 직무유기와 실경이 되는 경우가 농지불법 전용 사건, 허위공세학성 동행사와 직무유기 실경은 농지불법 전용 사건만, 나머지는 다 자기범만이요. 여기서도 범인 도피지만 그래서 성립해요. 직무유기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영역 28번부터 한번 볼게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통비법. 자, 우리가 전기통신감청,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 이런 거, 이메일 같은 거, 카카오톡 수신돼서 완료된 거, 이런 거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의 뇌물수수 범행의 직내자래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 갑의 범죄로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이제 갑을 딱 적어놨는데, 을이 뇌물수수 범행의 직내자래요. 그러니까 갑이 뇌물수수, 을이 뇌물공여예요. 필요적 공범이잖아요. 이런 필요적 공범도 당연히 공범죄에 포함돼요. 여러분 그 영장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할 때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얘기했죠. 이게 인적 관련성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까지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대항범. 그래서 당연히 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갑과 을의 통화 내역을 을의 수뢰 사실을 증명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2번이 좀 헷갈리는 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총론적인 그런 판례는 실어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사실관계로 나오니까 여러분 좀 멍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그럼 3번. 이미제출물 압수는, 자, 이게 이제 작년 11월 28일 날 나온 그 이미제출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엄청나게 유명한 전압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미제출물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위법하죠. 아무리 임의 제출을 했더라도, 자, A 관련해서 임의 제출을 했는데 이 임의 제출 대상물에 A 말고 B도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럼 B 부분도 바로 그냥 증거로 쓰면 돼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A 관련해서만 임의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새 판례가 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압수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이 부분은 안 돼요. 따로 영장 받아와서 출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 피의자 동의 없이 피의자 소변 채취. 야, 우리 강제천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아 감정이 필요한 처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영장 집행이 필요한 처분으로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그다음에 29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 제시했더라. 그렇죠. 개별 제시해야 돼요. 피압수자마다. 그 사람에 따로 영장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최신 판례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서해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 집행됐다면 그 기간 동안의 체포 구금 상태를 위협하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하다 그랬어요. 실제 판례가 토요일날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쉬는 날이잖아.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하고 월요일에 이제 담당자가 찾으러 갔어. 그래서 이제 담당 경찰한테 넘겨줬는데 이 경찰이 또 그날따라 외근하느라고 안 받았어. 그래서 화요일날 집행됐거든요. 이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구금이 위법하다고 봤던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그다음 3번 압생영장을 집행하면서 급속을 요한 때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면 그쵸? 집행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4번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경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고인에서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구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긴급집행 얘기예요. 긴급집행,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때.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30번. 자, 이런 게 어려웠을 거라고 30번, 31번이 수사 준칙 관련해서 쭉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적절해야 되는 건 2차 대비해서는 제가 이게 수사 준칙도 한번 다시 쫙 전체를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계속 두 문제가 나오네. 1번 사경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쵸? 검사가 아닌 이상 기소유예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검사 사경관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53, 54조에 의하면 사경관은 수사 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특히 수사 중지 결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사경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특히 수사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경이 소속된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의자 중지나 수사 중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가능한데 앞부분이 사실은 좀 틀렸어요. 수사 종결 후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항상 통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중지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이걸 틀리게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하면서 왜냐면 이제 딴 거는 다 맞거든. 그건 다 맞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딱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좀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수사 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그러니까 수사 중지 결정을 할 때는요 고소인 등에게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만 이걸 이제 통지하지 피의자한테는 통지를 안 하도록 돼 있거든. 수사 중지 중에 특히 피의자 중지 같은 경우에 해서 어쨌든 앞부분은 그렇게 약간 애매해요. 수사 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참고인 중지 말고 이제 피의자 중지 때 아마 그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 제기 아마 이렇게 해서 이걸 틀리게 냈을 수도 있게 되는데 좀 애매해. 왜냐하면 수사 중지 내에서 피의자 중지와 참고인 중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물론 이제 다 한 다음에 이게 틀린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좀 애매한 규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한번 우리가 수사 준칙에서 한번 다시 봐야 돼.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다음 3번. 만약에 설령 2번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봐봐요. 3번 검사가 수사를 종결, 공소 제기한 이후 형소법 215조에 따라 수사법원 이외 지법 판사에게 청구해 발받은 영장에서 압수하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공소 제기 후 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압수수색 영장 받아 하는 거 안 됩니다. 공소 제기 후에는 강제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수호법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법한 압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4번 검사의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지정을 받은 법원은 당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고려. 그러니까 무혐의는 아니고 혐의는 인정되는데 그냥 기소유예하기에 딱 적당하다 하게 되면 그냥 재정 지정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4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2번을 이렇게 이제 긋는 방법으로 소거법으로 찾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했습니다. 자, 31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대놓고 이제 전체를 물어봤는데 수사준칙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사경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 안 됨에 해당 해서 형법 10조 1항에 따라 피해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기소한다. 아마 이거 틀린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조 1항이면 책임조각 무죄니까 검사에게 공소 제기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냐. 근데 이걸 왜 송치하냐. 이걸 왜 검사한테 사건을 이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조 1항에 따라 심신상실 책임조각 무죄라도요. 이게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치료감호 대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약물 중독자라든가 약물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정신성적 장애인 그리고 심신상실 이런 경우에는요 치료감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 안 하고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한테 이송하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무혐의 중에서도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중에서 책임 조각되는 10조 1항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기소되어 현재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범죄의 경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따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뭐 추가라든 말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보냅니다. 이제 수사 준칙에 있는 건데 뒤에 건 좀 어렵지만 무조건 앞에 거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심신상실, 10조 1항에 따라 심신상실이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한테 이송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2번. 검사는 사경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데 불송치 결정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사실이 발견될 때는 90일 넘어서라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3번. 사경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데 이때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경에게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도 직접 보안 수사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4번. 사경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245조의 7의 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수사 요청 받고 재수사하는데 이의 신청, 고소인 등이 서장한테 이의 신청하게 되면 재수사 중단하고 바로 검사한테 송치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법에도 있는 걸 좀 세세하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0번, 31번 앞으로도 이렇게 한 두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특강 형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32번 갑니다. 함정수사 적절하지 않은 거. 최신 판례 낼 줄 알았는데 최신 판례는 안 내고 옛날부터 있던 판례들 냈어요. 자,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이렇게 쭉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기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면 함정수사가 맞아요. 그래서 위협한 함정수사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이게 범위 유발형이잖아요. 그래서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공기판입니다. 공소지기 절차 범죄 규정 위반을 보일 때. 그 다음에 3번.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 범행을 용이하는 거. 이게 뭐다? 기회 제공이요. 이런 거는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신법이 들어왔는데 이거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거 조금만 뭐랄까요? 이거 관심 가졌던 사람 봤을 건데 저도 이거 보고 알았었거든. 아청법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설됐었는데 시행이 이제 막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N번방 이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우리가 나 경찰인데 하면서 들어가면 사라락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잠입수사, 쉽게 해서 이제 신분 위장 수사라 그러는데 이게 허용돼요. 25조의 제2항에서 신설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래서 위장 수사, 그러니까 위장 수사, 신분 위장 수사로서 위협한 함정 수사 허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의 명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청법에서 N번방 이런 거 조사하기 위해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원래 알던 판례라서 답 4번을 고르기엔 쉬웠을 거예요. 그 다음 33번 갑니다. 체포구속 OX. 자, 기억 유명한 판례잖아요. 우리가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을 때 자, 검사도 30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래서 앞서 적법한 긴급 체포 중에 이루어진 피신조서가 위협하게 될까요? 그런 법리는 없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소급해서 부정 땡. 그 다음에 니은 주로 앞에 거가 많이 나오는데 뒤에 거까지 넣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피해자 구속해놨어요. 근데 이 인간이 피의자 신문하는데 나오니까 안 나온대.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해서 끌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뭐라고요? 피의자 신문을 위한 거라니까. 임의수사.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줄이 틀렸어요. 피의자를 구속영장 효력에서 피의자 조사실 구인할 수 있는데 피의자 신문 절차도 강제수사한 방법 아니에요. 여전히 임의수사라니까. 그래서 임의수사고 왔으면 진술거부권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라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자,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 대면 조사하는 거, 특히 이제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 대면 조사할 때 긴급 체포에 적법성에 의문이 들 때만 가능하고 합당성에 의문이 든다거나 또 뭐다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임의 수사라서 피의자가 가기 싫다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응할 의무 없다. 그다음 리을. 영장 실질 심사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므로 그렇죠?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사례 이때 변호인 선정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기각된 경우에도 1심까지 오겠다. 그렇진 않죠. 기각됐는데 왜 변호인이 필요해? 틀렸습니다. 자, 미음 공동 피해자 순차적 체포 구속적 부신사 청구와 수사방해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대요. 이때는 신문 없이 청구 기각. 제가 그래서 정광훈 목사 얘기했었잖아요. 5번인가 4번을 갖다가 계속해서 구속적 부심 청구했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요, 그냥 신문 없이 기각해버렸었어요. 이 같은 결정 피해자 항고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체포 구속적 부심에서 기각 결정, 석방 결정 둘 다 파랑해서 불복 못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 피해자 석방 결정에서는 항고할 수 있어요. 비교하시고. 답은 그래서 4번이고. 34번 증거 옳은 거 기억. 요거 조금 익숙하지 않을 건데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여러 간접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울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판례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판례인데
왠지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아닐 것 같은데 맞는 질문이에요. 아 이거 잘 안 나오는 건데 이러면 최초로 우리 시험에서 됐네. 니은 자 우리 부정수표 단속법상에 제출된 수표 정확히는 증거물인 서면이죠. 증거물인 서면인데 그래서 전법칙 적용이 안 되는데 증거물의 예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물인 서면이지만 증거물의 예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요.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디귿 거꾸로 써놨잖아요. 두 번째 좀 봐봐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유증사실이면 전문 증거죠. 본래 증거가 아니라 거꾸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 리을. 여러분 소명하고 증명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증명은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확신을 줄 정도고, 소명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 개연성으로 촉하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증명은 확신이고 70% 이상, 그리고 소명은 40에서 60%면 된다 그랬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증언 거부 사유의 소명, 증거 보전 청구 사유의 소명 등등등 이런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음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검증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그렇죠.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은 공판기일 내에서 이루어진 소송 절차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기일 외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4개가 되겠는데 답 4번. 이것도 좀 어려웠을 까요 여러분? 35번 증명 적절한 것은 1번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유죄 직접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 사실이나 구성권 사실을 입증하는 보강 안 되지. 우리가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 사실이나 보강 증거도 다 증거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교묘하게 냈어. 307조 2항 허위사실 역시 명예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이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허위사실 자체뿐 아니라 허위사실 인식도 고의잖아. 고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틀리게 됐네. 그 다음 3번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되지만 그래요. 이거 위법성 조각 아닙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이제 구성요건이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이제 구성요건 조각이고 자 양심적 훈련 거부 쭉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강조했죠. 먼저 누가 소명자를 내? 피고인 스스로가 나 양심에 따라 한 것이요. 소명자를 내면 검사가 그거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최신 판례인데 문제 나왔네. 그 다음에 4번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 것으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합리성 있는 의문은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별 구체적 가능성 있는 거기에 기초한 거예요. 개별 구체적인 어떤 가능성의 개연성 있는 그런 의심이 되는 것이지 이런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겠다. 근데 답이 3번이 명확하게 있어서 답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형소가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 36번 자백배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1번은 그냥 조문 써놨습니다. 300 우리 9조 써놨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2번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 없는 진술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죠. 여러분 임의성 없는 것은 자백은 309조에 따라서 자백의 진술은 317조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며 하여튼 임의성을 다툰대요. 자, 진술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촉합니다. 물론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반 사정을 참작 자유로운 증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이제 입증은 해야 되지만 자증 대상입니다. 그 다음 4번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했다가 번복합니다. 처음에 임의성 인정했다가 번복해요. 자,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겠대요.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는 거 뭐죠? 임의성 다투는 걸 받아들였다면서 의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임의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자, 조사는 증거배제 결정을 통해서 유죄 증거자료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임의성 의심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익숙하지는 않았을 건데 일단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러네 증거능력 없네 이런 의미예요. 배제해야죠. 37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위수증. 검사가 공소의 갑을 구속 기소, 다시 소환, 피고인 등 공범과 활동에 관한 신문하면서 피신조서가 아닌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진술조서 내용이 피신조사 실제적으로 같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신조서로 봐야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 근데 뭘 고지하지 않았을까? 진술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요. 기억나시죠? 진술거건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수증 증언이 없다. 맞고. 그 다음에 2번도 최신 판례네요. 법관의 압수영장에서 도장이 빠진 거예요. 날인이 하나 빠졌는데 수사기관도 그걸 모르고 적법한 영장으로 알고 압수수색해왔어요. 이걸 위수증으로 날릴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최신 판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게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그래서 한 번 위수증, 영원한 위수증 그 사례예요. 그래서 성매매, 매수 남녀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 피고인이 아닌 가부를 사실상 강제는 불법 체포 상태에서 받은 자수서 진술조서로 포주, 이 업주를 갖다가 처벌하려고 했던 거거든.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또 안 돼요. 이 가불에 대한 위수증도요, 이 업주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위수증은 영원한 위수증. 틀렸고. 그 다음 4번.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김영장, 영장 보여드려. 뭐해, 영장 안 보여드리고? 안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팩스 보냈던 그 사건이에요. 팩스로 보내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영장 사본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언능력 부정됩니다. 그래서 송신했고 비록 원본 제시, 목록 작성 교부하지 않았, 다 위법이네. 증언능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8번 전문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 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맞고요. 그다음 2번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문 서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일단 전문 서류로서 312부터 14조, 전문 진술로서 316조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다음 3번. 자, 정보통신망 공포심 불안감 유발한 글을 반복적 상대방 도달. 자, 이건 뭐다? 이거는 진술의 존재 자체가 유증사실인 원본 증거, 본래 증거입니다. 전법칙 적용 안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전법칙 적용한다 해서 답이 너무 쉬웠어요. 4번. 근데 이제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하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39번. 증거 동의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 진술이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대요.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해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다면, 자, 일단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해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삼되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 진술이 일단 전문 증거, 이것도 들은 얘기야.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전법칙의 요건을 못 갖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당연히 여기 전문 증거인데 어떻게 증거로 하면 동의하시겠어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물어본 것도 없어요. 피고인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 적절한 방법 그런 사정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됐어요. 피고인이 증거조사 결과에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묵시적 동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이거 전문 증거인데 어떻게 하실겨? 별 의견 없는데 이랬으면은 증거 동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묵시적 동의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기억은 여러분 조금 1번 판례는 조금 여러분 잘 안 보았을 판례예요. 익숙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제 교과서에도 없는 판례더라고. 그다음에 2번 피고인이 불출석한 공판길에 증거람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됐어요. 자, 우리 변호인 증거동의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만 가능합니다. 묵동기상 기억하실 거예요. 묵동기상. 그래서 피고인이 먼저 증거 부동의했어요. 피고인 없을 때 변호인 나와서 증거동의 할게요. 효력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증거동의 의사 표시는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증거조사 완료되면 취소 처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 상실되지도 않고요. 자, 4번이 틀렸네.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을, 그러니까 변호인이 먼저 이제 부동의를 했거든요. 첨부 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 보고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 판단 추론이거나 단순한 요약에 불과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보고가 증거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한 그 고발장을요 요약한 거에 불과해서요. 그걸 이제 첨부해서 갖고 온 거야. 당연히 증거 동의한 걸로 볼 수 없죠.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해졌다. 자,
피고인이 증거 동의해서 증거조사가 행해졌다면 그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 동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피고인이 경솔하게 이제 동의를 한 건데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변호인 측에서 이미 증거 부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새로운 것도 아니고 증거 부동의한 걸 요약한 게 첨부됐는데 이것마저 동의한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착각하기 쉬운 게 아니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했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동의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1번하고 3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2번, 3번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39번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40번이 통합 문제인데 안 어려워요. 자, 이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불신검문, 이제 일부 좀 바꿔놓은 불신검문 하다가 이제 경찰한테 욕한 거죠. 야, 씨발, 왜 나만 해? 그래서 이 개 뭐 하면서 이제 싸워서 당신은 모욕죄 현행범 체포합니다. 했더니 해봐, 이 새끼 하면서 했던 그 사건인데 모욕죄 현행범 체포 위법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없다 그랬어요. 체포의 필요성, 그러니까 현재성은 있는데 필요성과 그렇죠. 현필비, 비례 원칙 이거 어긋났다고 했던 그런 특히 체포 필요성이 없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신문지까지 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억. P1, P2가 200조의 5, 213조 2에 따른 체포 절차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위법한 현행범 체포니까 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정당방위 협성 조항.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형법 때. 자, 위법한 체포, 위법한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 까버리면 공직방은 애초에 구성 가능성이 없다니까. 다만 폭행이나 상해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러니까 공직방은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애초에 구성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만약 갑에게 공직방위 인정된다면, 만약 인정된다면, 자, 두 공무원 따로따로 까더라도 상경 인정한다 그랬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상경 맞고. 그 다음 리얼. 이건 이제 신분증 제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 업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P1, P2 경찰관이고 건물 아니고 범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대. 이럴 때는 하자 치유된다 그랬어요. 신분증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다 그랬던 그런 사례입니다. 위협한 불신 업무에 해당 땡. 네. 그래서 답이 OX, OX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올해 문제를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아요. 형법도 이론 문제는 최소 2문제를 계속 낼 거고 형사소송은 비록 범위가 넓긴 한데 되게 심도 있는 그런 문제들로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잘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저 역시 이에 걸맞게 앞으로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 2022년 제1차 일반경찰 형사법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